그 지도에 아프리카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유럽이 나와 있어요. 오. 카사블랑카, 뭐 카이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 다 진품들이야? 제가 궁금한 건 전체가 금덩어리냐 이거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방방곡곡을 뭐 발로 누비면서 그렸다는 김정호의 어떤 잘못된 신화. 아, 정말요? 엉덩이로 지도를 그린 거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가로서나 일반인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시면 꼭 봐야 되는 세 가지. 저는 꼽으라면 일단 타이에방에 있는 반가사유상. 저뿐만이 좋죠. 아니라 좋죠. 많은 분들이 이제 꼽는 이런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층에 있는 백자 다랑아리. 뭐 이거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막 뜻밖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 청동기실에 가면 있는 농경문 청동기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농경문 청동기? 네네. 역사책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실제 보면 사람들이 다 실망하거든요. 너무 작아서. 근데 책에는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손바닥만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꼽는 이유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농사 짓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농사 짓는 그림을 보면 그 이후의 역사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문제들이 그 그림에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를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농경문 청동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예,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저한테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세 가지까지는 아니고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골라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우리 유물이 있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강릉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제 1402년인가 5년에 제작이 됐는데 그 지도에 아프리카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유럽이 나와 있어요. 오. 예, 카사블랑카, 뭐 카이로 이런 그 지명이 현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와 있는데 그 지도가 다시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원본은 다 일본에 가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모사본만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거를 이제 재발견을 한 게 9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예루살렘, 카이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콜럼부스보다도 빨랐던 거죠. 진짜 1402년도에 1402년. 옛날 중국 지도들을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그린 건데 그 지도가 이제 옛날에는 뭐 사실 국가의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어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한 처벌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비춰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정호의 어떤 잘못된 신화, 뭐 산천리 방방곡곡을 뭐 발로 누비면서 그렸다는 그런 좀 와전된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티브가 일본의 지도를 그렸던 어떤 사람을 차용을 해온 거고 김정호는 옛날 지도를 조합을 해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그렸던 겁니다. 그럼 대동요 지도는 김종호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방방곡곡 진짜 막 추운 고생하고 막 이러면서 다녀서 발품으로 그린 지도는 아니었던 겁니까? 예, 그거는 좀 과장되고 와전된 신화입니다. 그렇구나. 그 이전에 여지도도 있었고 뭐 여러 지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김정호가 잘한 거는 정말 뛰어난 거는 그냥 엉덩이로 지도를 그린 거거든요. 이게 지도 학자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는 김정호의 열정, 뭐 지도에 대한 감각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전에 조선에서 지도에 대한 축적된 정보, 그 데이터가 없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대동요 지도는 발품 팔아 그린 게 아니라 엉덩이와 데이터를 만든 거다. 맞죠? 예, 그게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글쎄, 그거 마치 일본에서 지도를 그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파간다식으로 뭐 국가에 대한 충성 뭐 이런 사례로 그거를 많이 강조해서 교육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김정호가
이제 덮어 씌운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우리 현재 이 현대 우리나라 역사계에서는 그냥 그렇게 인정되는 거죠. 뭐 발품 팔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는. 거기에 발품도 팔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런 부분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건 거기에서 지도를 고증하고 잘못된 걸 찾아내고 그걸 다시 고증을 하고 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지도로 다시 만들고 하는 거를 네, 한다면 그 네. 노력을 하려면 사실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가지고 계속 문헌 검토하고 자료 검토하고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도를 만들 때 그 정부의 이제 고관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특히 신원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 신원은 정부의 굉장히 높은 고위관리였는데 우리 강화도 조약 맺을 때에도 조선의 대표 정도 했던 그래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지도를 제공해주고 좋은 지도 만들라고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신화가 만들어져요. 네. 신화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동아일보 사설인가에서 나오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들 그 김정호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국가 기밀을 누설한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이해를 하고 목파는, 있잖아요. 네. 가뒀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게 일제 강점기 때 동아일보인가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교과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조선어 네. 독본이라고 일제 강점기 때 교과서에 그게 실리게 돼요. 근데 그 논리가 해방 이후에도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인가 아마 그게 아마 실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목판을 불태웠다는 내용까지 덧붙여지게 되고 네. 그래서 뭐 저희 참, 나이나 참.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서 그때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국의 이 많은 정보들을 과연 발품으로 그려낼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 광대한 영토, 우리나라가 작긴 하지만 얼마나 큰 나라 땅이었습니까? 그거를 발로 돌아다니면서 실측기 없이 이렇게 그 지도, 그 그림 그리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이걸 그 땅을 다 돌아다녔을까라는 거는 이해 안 해요. 오늘 이해가 됐어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사는 우리 동네 반경 500m 그려보라 그러면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다 보면 이 길이 저 길이랑 안 만나고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축척을 어떻게 했는지 구획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얻어낸 건 맞지만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간단한 사실도 저희는 이제 무조건적인 주입식 교육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최근까지도. 예 주입식 교육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면 그냥 그거를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주입식 교육의 또 다른 말이 저는 세뇌라고 생각을 하는 세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건데 예, 한 사람의 일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한 게 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네.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장애물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를 만드는 그동안의 실측이든 경험적이든 여러 가지 유산의 데이터들이 있었고 이거를 하나의 총합형의 자료를 지도를 만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이전에 뭐 정상기라든가 그 지도에 뛰어난 지도를 만들었던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통 위에 마지막 꽃을 화려하게 피운 게 김정호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선 전체의 저력으로 봐야 네, 또 이해했습니다. 그런 지도는 종합정보는 몇몇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고요. 지방 행정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또 지역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리정보잖아요. 단지 생김새뿐만 아니라 인문정보도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조선의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거는 목판으로 만들었다는 거. 네. 목판으로 만들면 여러 장을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지도를 한 명만 또 혹은 한 기관만 사용했던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필요한 곳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굉장히 놀랍고요. 사실 목판을 깎는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뭐 대동여지도 목판이 정해지는 걸 보면 그 솜씨가 한 사람의 솜씨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김정호의 지도 아래서 그 팀을 이뤄서 목판을 이제 깎아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대동여 지도도 지금 하나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대동여 지도에는 지리적인 표현 방식이나 산, 동네, 지역 말고도 또 표현되는 게 더 있나요, 그 안에는? 근데 거기에는 지리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봉수의 위치라든가 네. 뭐 진의 위치라든가 국방에 관련된 이 시설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길들 보면 보통 거기에는 그 원래 실제 그 당시의 길이 완전히 반듯하는 건 아니지만 대동여지도의 길들을 보면 되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고을과 고을을 연결하는 길들이 되게 반듯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판 인쇄는 먹으로 하기 때문에 흑백 인쇄잖아요. 네. 그래서 물길하고 사람이라는 길하고 찍어 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김정호가 헷갈리게 방지하기 위해서 길은 갈수록 가능하면 직선화 시켰거든요. 네. 실제 어쨌든 길은 실제로 약간의 꼬불꼬불 돼도 지도의 상황으로 봐서 여길 따라가면 가는 거야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이건 네. 길이다고 하는 게 음. 딱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길마다 점을 찍었어요. 네. 길의 마디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개는 이 길의 마디를 뭐 10리 단위로 찍었다는 분들도 있고 되게 이러한 의견들이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성인이 1시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되게 뭐 10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그림이 아니라 목판이에요. 그래서 인쇄를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쇄본인데 인쇄본을 바탕으로 칠을 했었을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크기가 작지 않죠, 대동여 지도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즈로 하면 보통 대동여 지도가 가로가 3.8m, 높이가 한 6.7m. 근데 22첩, 22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동여 지도를 전체의 모습을 벽면에 지금 설치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건 원래 사이즈하고 똑같진 않고요. 보니까 95% 정도 그 벽면의 한계 때문에 약간 작긴 한데 근데 원본의 크기와 느낌을 보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서 최근에 복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대동여지대의 원래 크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여기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방가사유상 얘기하시면서 대표 브랜드인데 두 개가 좀 아쉬운 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가 아쉬운 게 있나요, 거기에? 거기 저는 그 반가사유상에 있는 사유의 방에 대해서 호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좋은 네, 평가도 네. 많고. 근데 제가 그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근데 반가사유상이 지금 현재 사유의 방에 있기 전에 3층에 이제 불교 조각실에 방에 이제 혼자 있을 때 네.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거기 가면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반가사유상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온전하게 좀 많이 느낄 수 그런 있는 기회가 의미에서 많았어요. 내 것처럼 혼자 잘 볼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유명해서 너무 많이 이제 네, 사람들도 그런 오고 거구나. 사실 그리고 저는 우리 어디 맛집 가면 잘 안 알려진 맛집 가면 이거 올리려고 그러면 올리지 마 관광객 많아지면 사람 많아지면 재미없어 나만 먹어야 돼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때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했어요. 네, 그때는 네. 굉장히 강렬해서 그 느낌을 가지고 금색이라서? 있으니까 아니요. 금색이라서 그런 것보다 이렇게 혼자 의자를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진짜 경건해져요. 근데 그런 느낌을 현재에선 사람이 많은 분위기에서는 갖는 경우가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방가사유상은 그렇게 온전한 게 두 개밖에 없는 겁니까? 두 개를 골라온 겁니까? 그건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전시되고 있는 사유의방에 있는 그 정도의 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의 없어요. 크기가. 예, 그 금동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그 정도 크기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그 다만 그 돌로 만들어진 그 반가사유상은 있습니다. 근데 상반신이 깨진 형태가 국립경주박물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박물관인가 거기에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온전하고 그 정도 크기로 크기로 되어 있는 온전하게 돼 있는 딱두 금으로 점인 되어 거죠. 있는. 금동으로 되어 있는 네, 게 이렇게 두 점. 걸르다 보니까 네, 두 점이 작은 있구나. 크기는 여러 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은 그 느낌이 소형들은. 그렇게 안 나올 거고.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동시대 겁니까 두 개는? 동시대 거로 보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 사유방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상이 네, 가자마자 왼쪽에 네, 있는 여기 거. 머리가 좀 보관이라고 하는 관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이 네, 네. 대략 500년대 후반 정도로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신라 시대. 네. 거기 신라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삼국시대? 삼국시대라고 하고요. 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흔히 좀 더 많이 알려진 좀 더 매끈한 예. 그
그 상은 대략 600년대 전반경인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신라에서 만든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어쨌든 네. 삼국시대. 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예. 그리고 그 금은 금박. 금박이요? 예, 그 금색으로 쫙 돼 있잖아요. 너무 크면 금의 네, 그 네. 소요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청동상으로 만들고 금박을 입히는 네, 네. 그런 거를 그러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방가사유상 두 분은 그 금박을 입힌 걸로 봐야죠. 제가 궁금한 건 전체가 금덩어리냐 이거거든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금은 아니고요. 그게 궁금하셨던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궁금한 건 뭐죠? 요즘 요즘에 금값이 뭐 가장 예술적으로 뛰어난 게 그 두 점이고요. 네. 반가사유상은 유물의 이름을 가지고 그 성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문 교육이 이제 폐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별 유물 하나를 놓고 네. 1대1로 이름을 외워요. 이건 반가사유상, 이거는 무슨 철조열의 좌상, 네. 저거 석조열의 좌상. 근데 그 이름에도 법칙이 있거든요. 반가사유상은 가부좌를 이렇게 틀고 있다가 한쪽 다리를 내린 상태, 반가부좌를 한 상태에서 생각에 잠긴 상이다. 그래서 반가부좌를 한 사유상. 반가부좌를 한 사유상. 예. 근데 반가부좌라고 하니까 예. 그 반가부좌가 되려면 부처님이 이렇게 바닥에 앉으면 안 되고 그렇죠. 걸터 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좌에 앉죠. 아, 불상은 그 부처님이 이 진흙탕 같은 세계에서 그 연꽃이 다 진흙밭에서 네. 피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 세계를 뚫고 올라온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연꽃이 대좌입니다. 그래서 대좌가 상대, 중대, 하대가 다 갖춰져 있으면 상대는 이제 악련, 하늘을 향해 펴 있는 악련, 그 중대는 기둥, 이 아래쪽은 복련이라고 이제 거꾸로 바닥을 향해 펴 있는 연꽃. 네. 연꽃 위에 올라 앉은 부처님이 반가부좌를 잠깐 풀고 생각을 하시는, 뭐 부처님도 가부좌를 너무 오래 하시면 다리가 그러니까 저리셨는지. 석고람도 그렇고 원래는 이렇게 기둥이 있고 하대가 있고 상대, 상대가 중대, 있고 하대. 그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건데 그거를 약간 상상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방가사유상은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발을 하나 탁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상상을 해서. 고려 때쯤에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다리 이렇게 꼬고 있는 그런 상도 있고 네. 자세가 굉장히 다양한 사유상이 그러니까 일단 그런 모양의 네네. 정좌한 정좌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가지가 자세들이 있었다. 있었다. 근데 참 그 희한하다. 저도 오늘 또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굉장히 생각을 이쁘게 하시고 계셔. 모양도 이쁘지만 생각하는 아마 거의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통 보면 네. 이제 미륵 보살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하는 상태인 보살상이 사유를 하고 있지. 석가열애나 뭐 네, 이런 부처님은 네. 사유를 하고 있진 않죠. 네. 그러면 이 방가사유상은 미륵보살인 건가요? 그러니까 보살, 보살인 건가요? 네. 아, 부처가 아니라. 부처가 아니죠. 근데 거기 그래서 예전에는 이름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미륵을 붙였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석가모니가 태자 시절에 사유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해서 근데 그 앞에 이름은 뺐어요. 앞에 이름 빼고 지금 아직 그냥 반가사유상이라고 했는데 성격이 이거다라고 100% 확신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아주 깊게 하는 깊게 하시는데 이쁘게 하신다니까. 네, 굉장히 이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따라하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그 로댕이 그린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남자도 보면
거기 그거 생각하는 남자도 보면 아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방과사회상 보고 생각한 건가 그 작품을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인마이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되게 고민하잖아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인상 쓰고 그래서 그 미학자 중에는 그 반가사회성하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 있죠. 비교해서 그런 사람 있죠.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네 내가 그럴 것 같아. 네, 그 철학의 베이스가 달라가지고 네, 표현된 네. 모습도 사실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은 영향하시는, 근육질이잖아요. 근육질에 울퉁불퉁인데 반가사회성은 근육질 아니거든요. 그밖에 뭐 지능왕 순수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진품 갖다 놓은 거죠 지금. 네, 진흥 순수비는 사람들한테 인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책이 꼭 나오거든요. 예. 가장 유명한 비석이 유명한 진흥 거잖아요. 순수비하고 광교토대학 능비가 두 네. 개가 제일 유명한데 네. 그래서 진흥 순수비 앞에 있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진짜냐고 묻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진품입니다. 네네. 북한산은 비봉에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네. 북한에 있던 네, 거죠. 네. 그 북한산 그 진흥왕 순수비는 그 오리지널 있던 걸 일로 갖고 오고 그 현지에는 3차원 스캐닝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 그래요? 그 복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놨고요. 네. 제가 진흥왕이 순수비를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요. 네네네. 통일을 하고 나서 순수가 뭐냐면 그 돌아다녔던 얘기예요. 돌아다니면서 때 자기 위치를 자기 위치를 그러니까 진흥왕 여기 왔다 감, 예. 진흥왕 여기 왔다 감, 여기 왔다 감, 여기 왔다 감, 여기 왔다 감. 순수라고 그러니까 표현했다면서요. 우리 땅 그 그거를 진흥왕이 이제 나는 한 거죠. 어렸을 때 진흥왕님께서 순수하셨구나. 그 이름만 본 분들이 대부분 진흥왕이 얼마나 순수했으면 이름을 그렇게 아직도 지었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반은 될 거예요. 많아요. 예. 반 이상 되죠. 예, 네, 한 이상 많아요. 되죠. 진흥왕 순수비는 순수라는 말이 한자로 어떻게 되죠? 순수가? 보통 얘기할 때 왕이 직접 순찰하다의 그쪽에 순자 순행하고 순차 이런 거 할 네네 때 직접 그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순은 뭐 선수했다 뜻이 그 뜻이 가만히 높지 않나? 직접. 그건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어쨌든 진흥왕 순수비가 얼마나 참 이게 한자와 그리고 그 요즘에는 저희가 순수비가 순행했다 직접 왕이 갔다 왔다는 거를 표현한 비라는 거를 안 게 얼마 안 돼요 제가. 사학과 나오셨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순수하다 순수는 아닐 거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근데 그 또 진흥왕 순수비 앞면에는 이제 진흥왕에 대한 그게 있는데 옆면에는 추사가 몇 년 몇 월에 그 추사 왔다감 그걸 측면에다 새겨놨어요. 거기 증명순수비 한마디만 더 하면 네. 그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게 증명순수비가 등산인 사이에서 유명해요. 아. 왜 유명한가 봤더니 증명순수비가 있는 비봉에 올라가서 노을이 지는 서울의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풍경을 찍기 위해서 비봉에 올라가서 진우한 순수비 옆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려요. 그래서 어쨌든 진우한 순수비가 또 다른 의미에서 유명해지는. 보안 장치는 잘 돼 있는 거죠? 저 이거 되게 궁금해요. 보안 장치가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곳곳에 보안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은행보다 은행 뭐 금고 들어가려 그러면 뭐 삼중 뭐 이 문 이렇게 핸들 해가지고 뭐 두께 이만한 거 하잖아요. 예, 여러 겹으로. 영화 시리즈 나온 것도 그렇고 뭐 항상 뭐 유물 털잖아 이렇게 뭐 그렇게 쉽게 털릴 문제는 아니죠. 거의 이렇게 막 딱 바닥에 기대서 쫙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찍으려면 우리나라에서만 못 찍을 거예요. 최고의 보안 장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보안 장치도 보안 장치지만 이런 안전 장치, 그러니까 뭐 화재라든가 훼손 이런 거에 대한 조심들 많이 해야겠네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 그런 대비 장치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저번에 경주에 지진 났을 때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지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실로를 묶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보안 장치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보안에서 안전까지 해서 네. 내진 시설을 넘어서 면진 시설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문화유산들은 그 원주 법천사지 그 직원급사 탐방에도 면진 시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흔들려도 얘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경천사 탑도 마찬가지 시설이 있어요. 박물관 자체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요. 경천사 탑 만들 때 그 바닥에도 또한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